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지난 주말 휴일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30도를 웃도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온열 환자들이 속출했다고 하는데요. 열대야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요. 올해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던 데다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은데 또 장마는 늦어진다고 하죠. 장마에 영향을 주는 정체전선이 아직 제주 남쪽 먼 바다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여서 다음 주 이후에나 장마가 시작할까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그 전까지는요, 계속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특히 오늘도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지역에 35도까지 기온이 치솟는 폭염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가구당 5만 원씩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고요. 주거 취약계층인 쪽방 주민들을 위해 쪽방촌 동행 목욕탕의 수면실이나 휴게실 같은 유효 공간을 활용한 밤더위 대피소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고령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도 4,200개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들도 이런 비상대책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꼭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6월 1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또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노화를 막는다는 항산화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시장의 계정 공유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이 꽃은요, 꽃이에요. 한 송이만 심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상용과 마약용이 있습니다. 마약용 꽃은 잎과 열매의 크기, 줄기의 잔털까지 관상용과 다르지만 일반 사람들은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고요. 매년 농촌 마을에서는 이 꽃을 재배하다 적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는데 이 꽃은 무엇일까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취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기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맛도 좋고 가격도 적절해서 다양한 요리에 많이 쓰이는 양송이 버섯, 저도 좋아하는데요. 국산 양송이 버섯의 품종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와 재배농가의 취향을 고려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다고요? 어떤 품종인가요? 네, 양송이 버섯은 네. 우리나라 버섯 품목 가운데 느타리 버섯, 새송이 버섯, 팽이 버섯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비자와 재배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새로 2단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네. 2단 품종은 최근 5년간 양송이 버섯 보급률 1위와 2위를 차지한 세안과 도단 품종을 교잡해서 두 품종의 장점을 두루 갖춘 품종입니다. 근데 아까 재밌는 표현이 소비자의, 예를 들어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했다 이러면 그렇구나 이러는데 생산 농가의 취향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게 뭔가요? 네, 농촌진흥청에서는 2단 품종 개발 과정에서 현장의 수요자인 농협인과 경매인, 유통업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요. 네. 우선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밝은 흰색을 띠고 있고 기존 품종보다 육질이 단단해서 식감이 우수하고 저장성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중고온성으로 생육 온도 범위가 13도에서 20도로 넓기 때문에 재배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버섯균 접종부터 수확까지 걸리는 수확 일수가 약 47일로
기존 버섯 품종보다 1 내지 1.5일 정도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입니다. 그리고 양송이 버섯은 보통 3번까지 수확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배지의 상태에 따라서 2주기 생산량이 1주기 생산량의 50 내지 70% 정도로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2단 품종은 약 20%밖에 줄지 않기 때문에 기존 품종보다 수량이 많아서 네. 농가에서 선호한다고 합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러면 2단 품종은 어떻게 현장에 확대 보급할 예정인가요? 네, 5월 하반기부터 2단 품종의 적정 배지 조건을 설정해서 영농기술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고요. 네. 재배를 원하는 농가에서는 통상 실시를 체결하는 업체를 통해서 시균을 공급하고 있으니 구매하여 재배하실 수 있습니다. 농촌기능청에서는 앞으로도 농가와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버섯 품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네,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지난 주말에 전국적으로 많이 더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 우박 등이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농촌에서는 이런 날씨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번 주 수요일은 1년 중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입니다. 예로부터 이날까지 모내기를 하지 않으면 농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서둘러 모내기를 해야 했습니다. 모내기를 아직도 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서둘러 모내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날씨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겠고 그 외 날들은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기온은 아침이 19도에서 23도, 낮에는 24도에서 3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기상 상황은 우리나라를 지나는 저기압의 속도와 이동 경로에 따라서 예보의 변동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와 기상정보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금 얘기하셨는데 벼농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내기는 거의 완료가 된 거죠? 네, 전국적으로 모내기는 95% 이상 진행되었는데요. 네. 남부 지역의 일부 이무지학지대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월 말이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감자, 들깨, 참깨 이런 밭작물들은 어떤 관리가 지금 필요할까요? 네, 수확 시기가 다가온 감자는 일반적으로 지상부가 말라 죽기 7 내지 10일 전 또는 그 잎에서 황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수확하면 되는데요. 네. 기상 여건을 감안할 때 여름 장마철 이전에 수확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들깨의 경우 육묘 이식 재배를 할 경우에는 파종 후 20 내지 30일 정도 키워서 6월 하순이나 7월 초에 정식을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너무 일찍 정식을 하게 되면 키가 많이 커서 순지리기를 해줘야 합니다. 순지리기는 10월 하순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참깨 이모작 재배를 할 경우 6월 말 이후에 파종을 하면 수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맹류나 마늘, 양파 수확 후에 바로 파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지 고추 재배 농가 어떤 걸 신경 써야 할까요? 아직 장마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제주도 남쪽 먼 해상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철에는 장마 등 비가 자주 내린 후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수 네네.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고추 탄저병이 확산될 수 있는데요. 탄저병에 걸린 고추는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탄저병은 비가 잦으면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마 전에 예방 차원에서 약재를 미리 뿌려주면 장마 이후에 약재를 뿌리는 것보다 방제 효과가 30% 정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오기 전에 병 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 열매 표면에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등록약재를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철 장마나 더위 등에 대비해서 과수 농가 여기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머지않아서 장마가 네. 시작될 텐데요. 여름철 장마와 장마 이후에 불볕 대비에 대비해서 포도나 복숭아 등의 과수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장마 기간에는 토양 수분 변화를 줄여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복숭아 나무 같은 경우 3일 이상 물에 잠기게 되면 잎이 떨어지고 뿌리가 썩습니다. 그리고 6일 이상 잠기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물을 빼줘야 합니다.
그리고 토양과 가실의 수분이 증가해서 복숭아, 포도 등의 열매 터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밑에 풀을 재배하거나 필름 등을 덮어서 수분 변화를 줄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마와 집중호우 기간이 지나면 강한 햇볕과 고온이 지속돼서 열매 표면에 햇볕 때린 피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열매가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적정한 가지를 남겨두고 미세 살수 장치, 차광막 등을 이용해 나무 주위의 온도를 낮춰주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살펴보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화를 막는다는 항산화제가 시중에 많은데요. 이게 항산화제가 뭐고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게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막았으면 좋겠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좀 노화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인데요. 이제 사람이 나이 먹으면 노화되는 건 똑같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매해 먹는 나이를 숫자 나이라고 하고 네. 신체가 늙어가는 정도를 신체의 나이라고 하면은 신체 나이도 당연히 숫자 나이를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신체 나이와 숫자 나이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걸 관리하면은 신체 나이가 숫자 나이보다 좀 더 느리게 늙을 수는 있다.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보면 젊을 때는 똑같이 막 살아도 별로 티가 안 나는데 그런 막 사셨어요? 아니야, 저는 열심히 관리를 했죠. 근데 들리는 소음이 좀. 예,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네. 이제 나이 먹으면 이 갑자기 확 좀 벌어지잖아요. 관리 잘하신 분들은 되게 곱게 잘 늙는 편인데 그거 안 하셨던 분들은 갑자기 완전 확 사람이 사가버리는 이런 걸 보여줄 수가 많이 있는데 느낍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관리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걸 노화 연구라고 하는데 이때까지는 사실 노화 연구에 엄청 그렇게 집중이 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예전에는 이제 항생제 연구가 더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상처 나서 감염되면 무조건 죽었으니까 네. 이제 전쟁에서도 총상보다 감염으로 죽은 환자가 더 많다 정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복된 다음에는 이제 암이죠. 네, 그래서 암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거의 모든 연구가 다 쏠렸었는데 이제 암 쪽도 어느 정도는 정복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거는 노화뿐이다. 네, 그런 식으로 꽉 쏟아붓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노화가 생기는 거는 인간의 세포가 복제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네. 이 해법이 말씀처럼 좀 어렵기는 합니다. 인간의 세포가 복제된다는데 그게 어떤 걸까요? 이게 막 그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막 인간 복제 이런 거예요? 그런 쪽은 아니고 네. 이게 우리가 의식하진 못하지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계속 새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바로 네. 피부인데요. 피부. 우리가 왜 가끔 목욕탕 가서 이렇게 때 밀면 무슨 지우개처럼 막 나오잖아요. 자, 막 아침부터 네. 자세한 말씀 못 드리다 얼마 전에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네. 근데 그렇게 계속 때가 나오는 것 자체가 죽은 피부다 이건 아시잖아요. 근데 그럼 죽은 피부가 왜 계속 생기냐? 밑에서 새 피부가 나오고 이제 죽은 세포는 그냥 없애버리는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세포를 똑같은 걸 계속 쓰다 보면은 세포 자체가 낡아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예를 들면 뭐 아예 이제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먹으면 위에 가서 위산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네. 소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윗속에 있는 세포들도 똑같이 위산을 받으면 엄청 아플 거 아니에요. 그들도 네. 속 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새 걸로 갈아줘야지 다시 속이 안 쓰리는. 근데 그게 온몸에서 다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소를 옮기는 적혈구 같은 것도 네. 그렇게 바뀌고요. 뭐 근육이라든지 지방세포라든지 그런 게 다 바뀌고 심지어는 뼛속에 있는 골수까지도 그렇게 바뀌거든요. 네. 근데 그 교체 주기를 생각해 보면 한 10년 정도 돼요. 네. 모든 세포 다 교체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한 10년마다 새로 태어나는 되는데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요. 원래 하나의 세포를 둘로 쪼개서 새로운 세포 2개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세포 복제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유전자를 똑같이 한 쌍을 더 만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딸 시집 보낼 때도 이제 혼수를 좀 마련을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재산을 좀 나누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세포에서도 유전자를 복제하다 보면은 이게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요? 네, 근데 완벽하진 않네요. 그럼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완전히 똑같이 복제하지 못해요. 그걸 수선은 좀 하지만 비유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왜 학창 시절에 공부 잘하는 친구 필기 빌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애들이 막 빨리 줘 이렇게 약간 유세를 떨잖아요. 근데 그럼 알았어 하면서 열심히 막 베껴서 듣는데 손으로 필기를 베끼다 보면 오탈장 하나씩 나죠. 뭐 근데 처음 내가 공부 잘하는 친구 필기를 빌렸을 때는 뭐 그냥 큰 차이가 없을 거니까. 근데 그걸 보고 내 친구가 야 나도 좀 빌려줘봐 하면 그 공부 잘하는 걸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 거를 빌려주면 친구는 오타가 난 필기를 가지고 다시 베끼는 거죠. 그러면은 또 조금 달라지겠죠. 네. 이거를 또 빌려주고 베끼고 빌려주고 베끼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우리는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끼기를 50년 동안 했다. 그럼 나중에는 그 멀쩡한 세포 유전자와 한 50년 베껴서 쓴 그 세포 유전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 많이 베껴서 조금 이상해진 유전자로 만들어진 세포는 정상 세포보다는 기능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노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자도 똑같이 좀 처음에는 괜찮지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발생하니까 노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거 막을 수는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막 차이가 좀 있잖아요, 노화에.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 부분이 사실 제일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제 노화를 지금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왜 그렇게 차이가 나냐. 일단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4가지. 네. 노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근데 되게 뻔한 얘기도 있고 좀 생소한 얘기도 있을 건데 일단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좀 뻔한 얘기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된다. 네. 네. 다들 너무 싫어하지만 맞는 말 알죠. 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술, 담배 같은 건강에 해로운 걸 좀 줄이고 이제 강한 햇볕이나 이런 걸 좀 피하고 하면은 노화를 늦추더라라는 게 일단 밝혀졌고. 그다음에 조금 덜 생소한 게 이제 식사량을 줄이는 겁니다. 이거 근데 네, 이거 참 어렵죠. 네. 큰 즐거움 포기하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렇게 식사량을 줄여야 얘기, 아니면 간헐적 단식을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그 어떻게 이루어지는 좀 복잡한 얘기라서 뭐 나중에 기회 되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좀 생소한 얘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이제 하나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라는 겁니다. 치료요? 네. 노화를 치료해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이제 줄기세포라는 거는 어떤 세포든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어떤 그런 세포거든요. 그런데 이 줄기세포가 만약에 피부로 바뀌면 그 친구는 계속 평생 동안 피부로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필기 베끼는 비유에서 보면 줄기세포는 공부 잘하는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복제하다가 이상한 필기본이 나왔다. 게 문제인 거니 줄기세포를 넣어주면은 새로 공부 잘하는 피부, 새 피부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제일 근본적인 대책 아니냐, 이런 접근인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줄기세포를 제어하는 게 좀 어려워서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째가 이제 오늘 준비했던 주제인 항산화제인데요. 항산화제. 이제 꼭 복제만이 아니라도 우리 몸의 세포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이 떨어져서 노화가 되는 건데 이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산소입니다. 산소요? 네, 그래서 손상해? 네. 그래서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소를 만드는 게 항산화제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산소는 노화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라는 게 잘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산소가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는 맞지만 산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산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문제입니다. 이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왜 불 피우면 불이 되게 중요한 존재잖아요. 근데 불 피우면 결국은 그을음이 좀 남잖아요. 그것처럼 산소를 사용해서 우리 몸을 이렇게 굴리다가 보면은 산소의 그을음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소가 나쁘다기보다는 그을음이 나쁜 거죠. 그래서 이제 활성산소를 없애야 되는 건데 이 활성산소라는 게 뭐냐면 그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큰 그런 물질들이에요. 반응 정도가 커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활성산소가 다른 세포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랑 결합을 탁 해버리면은 그 물질은 이제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포에서 어떤 예를 들면 무슨
피부 세포가 그런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근데 활성산소가 피부에 공격을 가하면은 이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그런 데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은 피부 심지어는 아예 유전자까지도 그렇게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손상된 유전자가 계속 복제되다 보면은 또 노화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를 좀 없애줘야 된다는 건데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도 활성산소를 제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역시나 노화가 되다 보면 그런 기능도 좀 떨어지기도 해서 요거를 좀 더 외부에서 뭔가를 먹어서라든지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항산화제인 거죠. 그럼 항산화제가 몸에 좋다. 이건 사실 많이 들었어요. 광고에서도 엄청 나오고. 이게 몸에 좋은 이유가 활성산소가 생기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생기는 것 자체를.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영양제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시는 분들도 그냥 몸에 좋다니까 먹어야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그 막연하게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왜 중요하고 어디에 좋은 건지 좀 알고 드시는 게 좋거든요. 이건 좀 극단적인 사례일 수는 있는데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레이 커즈와일. 네. 그 처음 들어보셨을 건데 이분은 유명해진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인간보다 우월해지는 시점이 올 거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요거를 그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 이분이 한 수십 년 전에 그 특이점이 온다 이런 얘기를 딱 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뭐 챗 GPT고 뭐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좀 개짠 것 같다. 이런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소름 돋는 일이죠. 네.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해진 이유는 이분 생각으로는 나중에는 그러면 기계가 엄청 발달을 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계 속에 넣을 수도 있을 거다. 와. 아니면 기계가 내 몸을 끝없이 수리해서 완전 다시 젊음을 되찾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럼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영양제를 열심히 먹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1년에 영양제를 11억 원어치를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 레이 커즈와일 그분이. 레이 커즈와일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먹는 그 영양제 골라 먹는 사람인데 그 중에 또 항산화제가 좀 껴 있다는 거죠. 그분이 뭘 먹는가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분이 드시는 거는 이제 코엔자임 Q10이라는 많이 들어봤네. 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게 사실은 사람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그걸 이제 나이 먹으면 좀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게 어쩌면 노화에 관련 있지 않을까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 말고도 그 계란 노른자 이런 데도 포스파티딜 콜린이라는 좀 이름은 처음 생소하실 건데 그런 항산화제들도 들어있고 뭐 비타민 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제일 우리가 흔하게 찾을 수 있고 좋은 항산화제는 비타민 C입니다. 예. 그 계란 노른자를 말씀하셔서 그런데 이런 거 말고 그러면 음식 같은 걸로도 이 항산화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 정도로 어떤 영양제 수준의 항산화 효과를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식물들은 원래 항산화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양이 적고 그거를 우리 몸에 효과 있을 정도로 먹으려면 굉장히 좀 과량을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만 기왕 먹을 거라면 그런 물질이 포함된 음식을 식습관을 평소에 유지하면 더 건강에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항산화제 예시로 아까 비타민 C를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뭐 과일이나 채소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 또 이제 베리류 과일 같은 거 무슨 뭐 크랜베리, 블랙베리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데도 항산화제가 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 식습관이랑 좀 다르지만 토마토 같은 거에는 이제 라이코펜이라는 또 항산화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습관을 좀 유지하다 보면은 항산화제를 자연스럽게 좀 섭취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님, 산소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더니 걱정이 되는데 유산소 운동하는 거 문제 없나요? 갑자기 걱정되네요. 네, 이게 항산화제 설명하기 위해서 좀 강조를 드린 건데 유산소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아주 오랫동안 증명이 됐고 이게 유산소 운동을 해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이렇게 호흡기를 강화하고 해야지 노폐물 제대로 배출이 됩니다. 네, 그런 거가 제대로 안 되면 오히려 노폐물이 쌓여서 노화를 더 촉진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더 노화 방지에는 더 좋은 방식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노화의 속도를 줄여주는 항산화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OTT 서비스 여러분 제가 볼 땐 거의 다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계속 월 구독료가 오르기 시작해서 여러 OTT를 즐기면 그 비용 만만치가 않죠. 최근에는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논란 이슈가 있었는데요. OTT 시장의 이런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넷플릭스 얘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예. 우선 뭐 코로나19 이후로 네. OTT 시장이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을 했잖아요. 특히나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상이 되어버린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만 1,000만 명이 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2억 명이 넘는 이런 사용자를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제 국내 OTT 같은 경우는 이제 웨이브, 티빙, 왓챠 등등 다양하게 있는데 전부 합한 숫자보다 넷플릭스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탄탄한 컨텐츠가 좀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뭐 이태원 클래스라든지 킹덤이라든지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오징어 게임. 네, 이런 컨텐츠가 나올 때마다 이용자가 훅훅 늘어나는 걸 보면은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2가 또 촬영에 들어간다는 또 소식이 또 있어서 네. 앞으로 사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국내 서비스 중에서는 뭐 금액대가 다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저렴한 거는 쿠팡 플레이예요. 예.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월 4,990원을 내면은 뭐 기존의 뭐 쿠팡 서비스도 이용하는데 자사의 이제 OTT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1,00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있다 보니까 뭐 이게 OTT를 위해서 있는 가입자인지 뭐 다른 서비스인지 이건 구분하기가 약간 힘들지만은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약간 컨텐츠가 약간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계정 공유 논란이 있더라고요. 네네. 넷플릭스가. 네. 이게 어떤 일인가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쿠팡 플레이가 동시 접속 2명까지 해서 월 4,990원이거든요. 2명이에요? 네. 쿠팡이.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뭐 1명, 2명, 4명까지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맞아요. 요금제가 좀 나눠지고 있죠. 제일 비싼 게 4명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4명을 이용할 때만 4K라고 하죠. UHD 고화질로만 볼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1명짜리 요금제에서는 초고화질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4명짜리 요금제를 하고 싶어 하죠. 근데 4명 요금제 하면은 일단 비싸잖아요. 가격도 그렇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요금제를 결제해서 서로 계정을 공유해서 쓰는데 넷플릭스는 이를 이제 단속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일어났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이렇게 해가지고서 지난달에 미국에서는 실제로 계정 공유 단속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네. 계정 측에서는 한마디로 이제 아이디와 이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이 의심되는 계정은 소유자한테 문자나 이메일로 이제 코드를 전송해서 본인 확인을 요청하고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접속을 이제 차단하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음과 같은 멘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계정 소유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시청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돈을 내고서 이제 쓰라는 얘기겠죠. 아니 근데 솔직히 좀 치사한 게 예전에는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되게 오래됐거든요. 네네. 넷플릭스 가입한. 예전에 막 계정 공유하라 그랬어요. 이거 아세요? 모르겠어요. 넷플릭스가 그랬다니까요. 계정 공유는 사랑이라고. 예, 우리 PD 지금 고개 끄덕이는데 네. 진짜 그랬는데 이제 와서 네.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래요? 네, 우선 뭐 넷플릭스 약관에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이 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가족까지는 괜찮다. 한마디로 동거인. 네. 한마디로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이들은 이제 칭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사람들에게 계정을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약간의 이제 명시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제 여러 명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명이 함께 계정을 쓴 경우는 굉장히 많았죠. 네, 전 세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건데 근데 이뿐만 아니라 친구들 외에도 커뮤니티에서 만난 사람들과 같이 요금을 분할해서 내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10년 동안 거의 이제 용인되어 온 이 계정 공유가 갑자기 단속을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사용자들의 반발을 좀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속을 통하더라도 대부분이 연락 가능한 친구와 함께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바로바로 연락해서 야 코드가 뭐야? 라고 물어봐서 그럼요. 예,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단속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게 어쨌든 뭐 단속의 효과 유무를 살짝 떠나서 네. 갑자기 불편함을 주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맞습니다.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이유 돈이겠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계정 공유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제 손실 본 금액이 약 1년에 2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 자신들이 얘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는데 양쪽 다 얘기를 들어봐야 네, 되니까. 맞습니다. 네. 우선 이제 패스워드를 공유하는 고객이 전체 사용자의 33%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에 이제 2억 명이 넘는다고 했으니까 33%는 어마무시하겠죠. 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제 저희 경우도 하나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계정 공유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나도 써야지라고 해서 친구가 이제 썼는데 중간에 비밀번호 하나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또 연락을 했죠. 근데 한 3번째를 하니까 저도 약간 민망한 거예요. 돈 안 냈어요? 네, 저는 돈 안 내고. 그 돈 내는 얘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심플한 거 자꾸 모른 그랬구나. 척하면서 계속하면 어떻게 3번이나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그다음 결국은 저는 제가 가입을 했어요. 네. 네, 귀찮다 보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겠더라고요. 저는 돈을 4분의 1 냈으면 됐구나. 냈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 같이 네. 이번 이제 계정 공유 단속은 이미 서비스를 즐기고 있던 사람이라면은 월 서비스 비용을 내면서 다시 가입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고려가 돼 있을 거다라고 봤습니다. 네. 과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 지난달에 이제 미국에서 시행했다고 했잖아요. 네. 나왔어요, 결과. 네, 맞습니다. 어때요? 의도대로 신규 가입자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급등을 하면서 지난달 23일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됐는데 4일 동안에 이제 신규 가입자를 봤더니 4년 내 역대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어요. 네, 하루 평균 가입자가 7만 3천 명으로 이전 2달간의 이제 일평균 가입자보다 102%, 즉 한 2배 정도의 급증을 하게 된 거고요. 와, 2배요. 네,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커졌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사람들이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 많이 신규 가입자가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미국 증시에서는 넷플릭스 이 주가도 425달러로 이제 기록을 했는데 작년 1년 전에 6월달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는 164달러, 즉 1년 만에 160%가 상승한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나 이 계정 공유 금지가 이제 조치된 이 발표가 됐을 때는 주가가 또 20% 정도 급등을 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확실히 효과가 있었네요. 네. 슬프게도.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계정을 공유하나요? 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4명이 있었을 때만 이제 고화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네, 4인 파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각종 커뮤니티에서 뭐 넷플릭스원 파티원 모집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파티라는 거는 인터넷 게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뭐 4명이서 한 팀이 되겠다 뭐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뭐 개모임이라고 이해를 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프리미엄 이 고화질 요금제 같은 경우는 현재 17,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4명이서 나눠내면은 4,250원씩 한마디로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점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돈을 내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생을 하게 돼요. 네. 뭐 간단한 이제 사기 형태를 한번 또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4명에서 이제 넷플릭스 뭐 팟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방식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편하니까. 네. 그래서 뭐 12개월치는 한마디로 4,250원에 곱하기 10이니까 5만 1,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게 운영한 이 주인한테 입금을 5만 1,000원씩 3명이 좀 해주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요금만 받고서 계정을 해지해버리네요. 진짜 못했다. 정말 못했죠. 그리고 이 사람 아마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러고 다닐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는데 보통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OTT 같은 경우는 초반 뭐 일주일 혹은 한 달 동안은 무료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돈 진짜 한 푼도 안 내고서 전부 다 이제 돈을 먹는 거죠, 한마디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인데 여기서 또 다른 피해가 또 발생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칠 수 있는 게 내 계정은 뭐 한 명이니까 더 이상의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이제 전화번호나 뭐 본인 인증 이런 것들을 또 공유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으로 또 가입해서 또 사기를 계속 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기를 치면은 워낙 또 소액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또 신고도 안 하는. 그렇죠. 네. 대충 그냥 똥 밟았다고 넘어가자 이러죠 거의 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계정 공유를 도와주는 업체까지 등장했어요. 맞아요. 진짜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기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는 사기를 안 친다라는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웨이브, 왓챠 이런 서비스들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다 한마디로 뭐 4분의 1씩 돈을 나눠가지고서 묶어서 판매를 하는. 또 다른 패키지가 등장한 거군요. 맞습니다. 와. 근데 과연 이 회사도 회사지만은 회사를 믿어야 되나? 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네. 어쨌든 미국은 이미 시행을 했고 국내는 아직이라고 하지만 네. 근데 미국 결과가 굉장히 네. 잘 돼서 불안한데 네. 우리도 공유 제한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아. 분명히 들어가는데 지금 당장은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달부터 미국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1, 2년 혹은 2, 3년 안에는 국내도 분명히 진행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넷플릭스 전체 이용자를 보게 되면 지역별로 좀 보면은 뭐 북미 지역이나 뭐 캐나다 이런 쪽이 44% 정도가 되고요. 유럽이나 동남아, 아프리카가 33%, 남미가 13%, 그다음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시아가 인구가 굉장히 이제 많지만은 그렇죠. 예. 넷플릭스가 북미 지역을 이미 2009년도에 시작했고 해외 진출 시작한 게 2011년도고 그다음에 한국은 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서는 포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돈을 끌어모으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런 계정 단속을 통해서 신규 가입자를 늘리는데 아시아는 아직까지는 작다 보니 좀 더 늘리고 나서 분명히 시행이 될 거다라는 부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이제 뭐 지난 4월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이제 공동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3조 3천억 원을 뭐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었어요. 네. 뭐 많이 하겠죠. 근데 많이 한 만큼 초반부터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빈축을 하는 이런 행동을 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네, 혹시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아, 그럼요. 네네. 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약 9편으로 돼서 총 제작비가 300억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한마디로 편당 30억 원 수준인데 국내 드라마가 보통 6, 7억 혹은 뭐 7, 8억 수준에 비하면은 약 4배에서 5배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이쪽에서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는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 캐스팅을 공개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정재나 이병헌 말고도 다 나오고. 네, 뭐 임시완이나 양동근까지 이제 출연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새로 그 투입되는 분들의 그 명성이 굉장한 분들이 맞아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작비가 약 1,000억 원대다라는 예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해외 시장에서 오리지널 컨텐츠 등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기에 미국은 이제 당장 시작을 했지만은 글로벌 성장세가 둔화되면은 언제라도 이런 이제 계정 단속이 분명히 확대 반영될 거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혹시나 해서 말인데요. 네. 2, 3년 걸릴 것 같다는데 마음을 바꿔서 굉장히 빨리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요, 아까 이제 퍼센테이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아시아 괜찮다? 거는 참 작기 때문에 네. 그러기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급해질 뻔했는데 네. 좀 더 여유를 갖는 걸로. 네. 네. 자, 오늘 또 하나의 세상 IT 히든 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넷플릭스 계정 공유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양귀비입니다. 8373님 양귀비, 377 하나님 양귀비꽃, 7936님도 양귀비입니다. 당나라 현종 부인이기도 합니다. 오, 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5009님 양귀비요. 웃음. 얼마 전에 양귀비 축제에 다녀왔는데 꽃이 아주 이뻤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5009님 뿐만 아니라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되길 바라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일 년에 한 번 이상 농지를 경운하고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지의 기능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청년들, 영농이 불가능한 폐경지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신청하는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영농 폐기물 분리수거, 영농 기록을 작성하는 우리의 부모님,
이분들은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대한민국 농업인입니다.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